네. 우리 행정법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교재는 실전 400제라는 이 교재인데 잠깐 내가 이제 이 앞에 부분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내가 만든 문제집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첫째,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주어와 조사, 서술어가 막 뒤엉켜 있고 그러니까 국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문장을 만들었다. 두 번째, 법 바뀌거나 판례 바뀐 걸 반영하지 않은 지문도 있다. 좀 이런 오류를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가면서 지적을 할게요. 다만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거는 우리 내가 이제 이론 강의는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또 해봐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공부를 해나갑시다. 자, 이 교재의 앞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냐 아니냐서부터 해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런 건 암기해야 되죠. 그런 거는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준 것 같긴 해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우리 행정법 전체 중에 행정에 관한 주제로서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국가작용 중에 행정법의 대상은 행정인데 그 행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행정,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행정 모두 행정법의 대상 영역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형식적 의미로 국가작용을 분류하는 방법, 실질적 의미로 분류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한 문제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관한 주제 이렇게 나오죠. 상대적으로 통치행위가 조금 더 중요하죠. 자, 우선 문제 한 문제 정도 있네. 26쪽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만, 그죠? 그럼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해줍시다. 형식적 의미로 따지는 거는 뭘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기관, 누가 하냐 이거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하면 다 입법 작용한다 그러고 행정부에 속한 행정기관이 하면 다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사법부, 법원에서 하면 다 사법작용이라고 하자. 이게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건 뭐야? 누가 하냐, 누가 하는 작용이냐는 안 따지고 그 내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실질이라는 건 이제 내용,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입법은 법 만드는 작용,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 사법은 신청을 받아 분쟁을 판단하는 작용. 그죠? 그런 의미지. 응? 자, 그러면 가볍게 접근하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하는지는 따지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자, 기억번은 뭐에 해당할까요? 강제징수? 예를 들어 세금 부과하고 세금 안 낼 때 재산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런 행위 말하는 거죠.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절차가 독촉과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청산 이렇게 3단계를 말하죠. 그죠? 이거 뭐 하는 거겠어? 국세징수법이라는 법 집행하는 조치지. 그죠? 법 집행작용입니다. 기억, 뭐겠어요? 행정이죠. 응?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기억번은 그러면 기억은 자, 형식적 의미로 따져보면 뭐야 이거? 형식적 의미로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예요? 형식적 의미로 누가 하냐지? 강제징수 누가 해요? 행정기관이 하지.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해놓고 안 내면 세무서장이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다 하잖아. 형식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행정. 실질적으로 무슨 작용이야? 지금 말했죠. 이것도 법 집행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행정. 답 기억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니은은 누가 해요? 국회 사무총장이 하네? 국회 사무총장은 어디에 속해 있어? 국회에 속해 있어. 입법부에 속한 기관이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무슨 작용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 의미로는 입법에 해당하는 작용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 의미로는 뭐에 해당하는 작용이에요? 이거 법 만들고 있어? 직원 임명하는 거? 국회 소속 공무원 임명하는 건데 법 만드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분쟁 신청받아서 판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면 다 행정이에요. 법 집행하는 거예요, 직원이.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에 속하는 작용이에요. 니은도 답이 들어가야 되죠? 자, 디귿은요. 행정심판의 재결? 이거는 누가 해요? 판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었는데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판정기관이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로 뭐야 이거? 행정기관이 신청받아 판정하는 거죠? 행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분쟁사건 신청받아 법 해석해서 판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재판하는 거와 같은 성질의 작용이야. 실질적으로 뭐야 이거? 사법작용. 그죠? 따라서 디귿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리을은 뭐예요? 무허가 영업소 취소시키고 허가. 그러니까 허가 취소하거나 허가 철회 안 되는 거야. 에? 근데 이런 리을 문장이 말이 돼요? 철회라는 게 여기 말이 돼요? 철회는 어느 때 하는 거야? 적법하게 허가받아 영업하던 자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지. 무허가 영업소라며? 그 무허가 영업소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법 위반하고 영업하는 거 아니야? 그럼 취소와 관련되지 왜 철회하고 영업해? 이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뭘 취소 철회? 허가. 영업 허가를 취소 철회한다고 그래야지 무허가 영업소 취소 철회. 물론 뜻이 알 수 있지만 그죠? 그 단어가 써줘야 될 단어를 다 빼먹고 막 쓰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철회한대. 누가 할까요? 행정기관이 하지. 시군구청장 등이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이 하죠. 응?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뭐야? 법 만드는 거 아니고 분쟁사건 판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 집행해서 허가 취소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도 행정인 거지. 응? 리을도 들어가야 돼. 근데 미음은요? 응? 행정안전부령. 이거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건 뭐야? 응?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이 하는 거다. 입법작용. 실질적으로는 근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입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입법이니까 또 답에서 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비읍번. 비읍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통구처분은 원래는 법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래 뭐 해야 돼? 재판에 넘겨서 형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벌금형 이렇게 해서 부과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면 전과자 많이 만들고 경미한 위반에서 그렇다. 그래서 뭐야? 그 재판에 앞서 행정기관이 위반자에 대해서 너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 행정기관이 벌금 대신에 돈 내라고 하는 조치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이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고 끝내자 돈 부과하는 조치라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니까 행정. 응?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로 해당되는 거 보는 거야? 원래는 이게 너 위반한 거 맞지? 너 위반했으니까 너 벌금형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위반자에 처벌하는 작용이야. 원래는 이게 재판으로서 처벌을 하는 건데 그 재판 가서 이렇게 벌금형 이렇게 형벌 선고받지 말고 너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제재로서 돈을 부과하니까 이거 내라. 이거 내면 모든 재판과 똑같이 모든 처벌 절차 끝낸 거로 생각하죠. 실질적으로는 위반자에 대해서 재판은 아니지만 처벌하는 조치로 보는 거야. 응?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판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보는 거야. 응? 사법에 해당하는 작용으로 파악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3개네. 그죠? 네, 실질적음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 3개입니다. 2번.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통고처분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통고처분은 이거 잘 생각 안 나면 통고처분 주로 누가 해요? 시험 문제 많이 낼 때 세무서장이 통고처분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그러면 통고처분이라는 건 세무서장, 경찰서장 같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부과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위반자에 대해서 재판으로서 처벌하는 거 그 대용으로 행정기관이 이제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돈 부과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으로 파악하는 거다. 응? 좀 그걸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네 문제가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네. 그죠? 자, 문제 2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2번에 1번을 보면 우선 1번에 비상계엄 선포 나오죠? 아, 그럼 우리가 여기다 좀 공부해 봅시다. 이거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거든? 네.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 치안 유지하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 뭐 또는 확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자, 첫째, 세 가지가 연결되겠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통치행위다. 그래서 원래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죠? 원칙은 이거. 하지만 어떤 경우가 또 있어. 우리 전두환 노태우가 그죠? 뭐 했어? 자기 정권 불법적으로 정권 잡으려고 비상계엄을 뭐 전국으로 확대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라고 판결했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확대한 목적이 국가의 헌법 질서, 그러니까 헌법이 허용하는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 잡는 방법이 아닌 군사 반란 및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이런 목적으로 계엄 선포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의심이 들면 그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판할 대상이다. 이거 판결했지. 그래갖고 다 재판에서 처벌했잖아.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뭐하고 관련되면 이런 단어. 국헌, 국가의 헌법 질서, 국헌 문란 목적. 이런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 그러면 이때는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된다. 예외. 응? 원칙은 통치행위로 봐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거로 봐. 이건 원칙.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 아님. 이 원칙. 그런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또 사법심사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이제 국가의 어떤 정치적 결정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그 옆에 뭐 나왔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 후속 조치로 뭐 했어? 그 집행행위나 포구령 이런 얘기지. 요거는 통치행위로 안 보는 거야. 그 후속 조치는. 응?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그 후속 집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분리해 보는 거야. 그래서 통치행위로 안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거 판결 있어요, 없어요? 판결은 없어.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후속 조치인 집행행위나 포구령 이거는 통치행위로 안 본다. 그럼 뭐야? 통치행위로 안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법심사 대상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응? 1번 맞고 2번 틀렸네요.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가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뭐에서 제외될 수는 있는 거야? 재판 대상, 즉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나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죠. 응? 따라서 정치적, 여론적 통제. 여론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국어가 안 돼. 여론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 여론에 의한 비판, 이런 비판이나 통제로부터까지 자유로운 건 아니다. 응? 근데 거기서 의미한다 그랬죠? 그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만 의미하는 거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응? 그래서 2번이 X죠. 예. 3번은 뭐 간단한 거. 우리 통치행위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야. 그렇죠?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맞고 4번은 키워드가 뭐야? 오늘날은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축소시켜가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 구제를 확대하는 쪽이라고. 재판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축소시켜가는 게 오늘날의 경향이다. 그렇죠? 축소. 이게 포인트 되는 단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틀린 거 고랄라 그랬죠?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두 줄을 정리를 해야 돼. 자,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 수도 건설 또는 수도 이전하는 문제.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아주 국민투표에 붙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해. 이런 수도 이전 같은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제목이야. 응?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이거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그랬다면 국민투표로 붙이겠다. 국민투표로 결정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내렸다면 그거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법심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판결문에 나온 거야. 결정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결정. 요거는 마지막 줄에 볼 때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 즉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성격의 작용이라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야. 응?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딱 두 개 다 연결하자. 여기 써있네. 뭐야? 비상계엄 선포. 뭐에 해당돼? 국헌문란 목적. 그럼 결론이 뭐야? 사법심사 대상 된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공부하기 전에 뭐하고 짝을 이뤄서 공부해야 될까? 우리 헌법 64조 4항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 제명시킨 결정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헌법 자체에서 명시됐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 제명 이런 시키는 처분, 제명 처분, 이거는 결국 이론적으로 보면 법원의 소송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도록 헌법이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자면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법원이 재판할 대상에서 제외시켜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재판 대상 안 되는 거잖아. 응? 이거는 헌법 자체에서 명시해놨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달리 국회의원하고 달리 뭐야? 지방의회 의원. 자,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시의원 징계하는 결정 내렸다. 징계당한 서울시의원 억울하면 뭐 할 수 있어? 소송 얼마든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응?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소송 못하도록 하는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응? 제명 처분은 뭐야? 이거는 통치행위 아니다. 이 말이죠. 응? 이거 뭐야?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다.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어디까지만 자르냐? 두 번째 줄에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즉 된다로 마무리 지세요. 거기까지만 잘라요. 그리고 셋째 줄,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1심 재판하는 관할법원이 된다. 물론 판결문에 있었어. 언제 있었을까? 93년도 판결에. 그 당시는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을 3심제로 안 하고 2심제로 규정해서 고등법원부터 1심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은 벌써 법 바뀐 지 10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3심제로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1심 어디서 재판해? 처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법원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1심하죠. 어디서 이따 이 지문을 갖다 이 문제로만 포함을 시켜요? 에?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야? 지금 바뀐 법을 기준으로. 정말 막말로 해서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런 문장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에?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판결문에 있다고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걸 어떻게 내? 그러면 지금 지방의원 징계 제명하면 서울 고등법원부터 1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따라서 아예 지워버려요. 셋째 줄, 넷째 지방의회 소재질 관할은 고등법원이 1심 관할은 이건 아예 지워버려요. 이런 건 절대로 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낸다면 그러면 서울시 의회 의원 징계받았어. 행정소송한다. 1심 법원 어디가 돼? 서울행정법원이 1심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에? 그 당시 이 판결 내릴 당시의 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 그러면 지금으로선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없었던 거로 지워버리면 돼요. 에? 그냥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조치는 통칭의로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하고는 달리 보는 거다.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응? 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또 요거에 앞서 뭘 해야 되면 서운 수여 행위부터 공부를 해야 돼. 서운 수여.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해? 누구한테 훈장 수여하는 걸 서운 수여라 그래. 자, 서운 수여 행위는 이거는 물어봐. 서운 수여라고도 하고 또 넓게 말하면 영전 수여한다 그래. 영전. 에? 영전 수여 행위. 서운 수여 행위는 뭐로 봐요? 이건 통추행위로 봐요. 그래서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재판 대상 안 되는 거로 봐요. 그러나 반대로 얼마예요? 서운을 수여했다가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기록, 과거에 무슨 독립운동 한 적도 없는데 뭔가 오류가 있었고 독립운동했다고 훈장 수여했단 말이야. 그죠? 그게 나중에 거짓이었다 들통나서 서운 수여했던 걸 다시 취소. 서운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행위는 이거는 뭐야?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단지 대통령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재판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골자야. 그래서 서운 수여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판을 자제해야 될,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응?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따를, 그러니까 다 고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 줄부터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가 아니라 행위이지만 국가원수로서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게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죠? 이게 판결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하고 또 공부할 거. 통치행위 아니니까 이거는 소송 대상,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온 김에 이거하고 연관되는 문제를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러면 서운 취소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해.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했는데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서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굴까? 응? 응. 자, 그 상대방 서운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조치의 상대방은 누굴까? 그 유족일까 아닐까? 그 훈장 수여받았던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사망자야. 그러면 수여의 상대방도 그 훈장 받은 그 사람이고 받았던 거 취소하는 거에 상대방도 누구야? 그 돌아가신 사망자야. 그 유족은 그 상대방이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훈장 추구한 거 보관하고 뭐 이런 거는 유족이 할 수밖에 없지 사실상.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유족이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상대방은 그 유족이 아닙니다. 응? 상대방은 누구야? 그 훈장 받았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취소 조치는 훈장 수여했다가 서운 수여 취소하는 조치 있죠? 취소 조치는 꼭 유족에게 통보가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유족이 상대방이 아니잖아. 유족에게 통지가 돼야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야. 따라서 취소 조치는 유족에게 통지가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유족에게 이렇게 문서로 통보가 안 갔어도 공고 뭐 이런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면 된다는 거야. 공고해도 된다는 거야. 꼭 그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통지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고 방법, 공고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아까 뭘 물어봤어? 응?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항고소송, 취소해달라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근데 실제 이제 유족한테 취소한다고 통보는 누가 했냐면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대방 유족이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냈어. 대법원이 뭐래? 피고 잘못 지정해 소송했다.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 따라서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피고는 실제 중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를 해줬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피고다. 중간에서 유족에게 알려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는 거야. 응?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공부해두면 됩니다. 이미 시험에 이거 한번 냈어. 서운 취소하는데 피고 누가 돼야 되는지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이미.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빈칸도 있으니까 알아두죠.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까요?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첫째 줄 그냥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렇게만 기억해도 되겠다. 응?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관한 결정. 근데 2007년도에만 좀 더 훈련에 참가하는 군인들 인원수를 증가시켜서 훈련하기로 대통령이 결정했나 보지? 그렇다 그래도 그때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안보조약을 일찍이 1953년부터 안보조약 맺고 그 조약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례적으로 행하는 작용의 일부 작용으로서 한 것일 뿐 요 2007년도에만 증원 연습하기로 했다 해서 그거 갖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결국 통치행위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게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 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응? 한미연합 군사훈련 나오면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억하면 돼요. 응?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든지 사법심사 대상이다 라고 했다든지 그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X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입니다. 답 1번. 자, 2번은 첫째 줄 외국의 군대 파병 결정. 이게 제목이지 주어. 외국에 우리 군인을 보내는 거 이게 군대 파병 결정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결론은 뭐야 이거 고도의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결단으로서 결국 뭐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결국 통치행위로 본다. 4번하고 연결되는 거야. 4번 지문에 이라크 파병 결정 그런 통치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그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법이냐 아니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 심판할 게 아니고 결국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결단 내린 거 응?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게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건 자제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 기억나죠? 그거에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같은 얘기다. 같은 판결 헌재 결정문에 나온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대통령이 뭔가 정치군사적 어떤 결정을 내렸어도 뭐와 관련되면 그 중요한 게 첫째 줄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이게 제일 키워드야. 다른 말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면
결국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단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거야. 응? 이게 핵심이야 3번 문장에. 그죠? 그러면 셋째 줄에 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인데 대통령이 내린 의사결정이 뭘로 만들어져서 법률로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는 의사결정을 했고 그거 뭘로 만들었어? 국회가 이제 법률로 만들어서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심판할 그 법률 위헌인지 심판할 대상이 된다 이런 거야. 응? 그래서 뭐 셋째 줄 문제는 별것도 아닌 거야. 하여튼 첫째 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면 무조건 다 심판 대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밑에다 하나 써놔. 최근의 판례도 반영해서 자 뭐 써놓냐면 우리 자 유신헌법 여러분 국사 현대사 배웠으니까 197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그리고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의 무슨 조치가 있었지? 법 만들었어요. 긴급조치. 응? 자 이거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뭐에 해당한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응? 이거 정확히 하세요. 해당한다는 거야. 응? 그런데 자 읽어봐. 근데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뭐하고 관련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응? 그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의 작용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돼?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심사했고 대법원도 심사해서 다 뭐라고 판정했어? 위헌, 무효다 판정했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작용이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판할 대상이다. 심사했다는 거예요.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문제 5번 틀린 거 고르라는데 1번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국민의 헌법이 뭐냐면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최후의 국가기관이 어디라는 거야? 헌법재판소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그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뭐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예. 자, 2번. 자, 이거 무슨 사안이냐? 원래 이제 뭐와 관련된 거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아까 수도 이전하는 법률 만들었던 거 있지? 근데 그 수도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과 관련해서 자, 헌법재판소는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죠. 그러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 하고 신청이 들어왔으면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사해야 된다 이거야. 설령 그 법률에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죠? 두 번째 줄에 그 법률에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 가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헌재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수도 이전하는 법률 심사했습니다. 해서 수도 이전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다. 무효! 이렇게 됐잖아. 그거 말한 거예요. 응? 자, 2번 동그라미. 자, 3번 문장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대통령이 법 만드는 거 있죠?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이게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뭐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하나. 그럼 요거야. 똑같아.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야. 하지만 아무리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라도 넷째 줄 끝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될 때는 뭐가 된다고? 심판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아까 나왔던 또 냈네. 그죠? 응? 자, 이것도 문장이 둘인데, 자,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4번이 틀렸어. 자, 아까 뭐 나왔어?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이지? 이거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그건 통칭로 본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셋째 줄 끝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유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틀렸어.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는 뭐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응? 거기서 그냥 잘라야 돼. 다만, 그 다음에 콤마 뒤가 뭐야? 다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 이거 똑같은 논리야. 다만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그럴 때는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가. 그러니까 그 넷째 줄에 콤마 앞부분 그 끝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거야. 틀리게 써놓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는 어떤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은 뭐야? 응?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돼서 사법심사의 부적절한 영역이다. 이게 일단 거기서 한마디로 끊는 거야. 응?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라면 그때는 헌법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뒷얘기는 맞는 거야. 콤마 뒷얘기는. 앞부분이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앞부분이 틀린 거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또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 좀 정리해보자. 이게 헌재 결정문이 한 3개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문제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거. 신행정 수도 건설 또 뭐야? 수도 이전 의 문제. 자, 이거 첫 번째로 공부할 거 이거 정치적 성격 있으나 응? 정치적 성격은 있으나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그 자체로 요 앞에다 좀 그 자체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응? 이것도 이미 시험에 틀리게 써먹었어요. 나는 이 문장에 나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지 같잖아. 이게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게 어떻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야? 에? 어떻게 그게 아니야? 우리 한국사 옛날 공부하면 수도 잘못 옮겨서 왕조 망하잖아. 이게 어떻게 정치적 결단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심사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언급을 해요. 심사하겠다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또 뭐야? 지금 아까 읽었던 거. 응? 만약에 이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돼? 국민투표에 붙이는, 응?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관한 결정은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응?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또 이게 두 번째 문장, 그지? 만약에 대통령이 이랬다면, 그죠? 하지만 또 뭐라고? 응? 붙일 수 있다. 다만 여기다 이어지면 다만 아까 이 문장 속에 다 나와 있잖아. 다만 국민의 기본 이런 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응? 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뭐야? 심사 대상 된다.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 했다고?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그러질 않았고 어떻게 했다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수도의전하는 법률. 근데 그 법률에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다 해도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신청 오면 헌재는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해야만 한다. 이 문장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길다. 이 세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 거기 써 있지? 어디 있어? 동그라미 2번. 그죠? 그 문제 5번에서 동그라미. 그 어떤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수도의전하는 법률 심사했단 말이야. 응? 이런 내용들이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 내는 거야. 응?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제 5번의 동그라미 2번. 5번의 2번이 세 번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그쳤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행정법이라는 주제. 행정법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이 행정법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제 법치행정 원리, 그래서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뭐 이런 얘기하고, 행정법의 법원 얘기하고, 성문법, 불문법,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불문법원의 일종으로 논의되어 오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얘기하고, 행정법의 효력, 범위, 뭐 이런 게 주제야. 그죠? 자, 그러면 1번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1번에 뭐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할 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죠. 자, 그건 뭐 신경 쓰지 말고. 결국 중요한 거는 처벌 규정을 위임하는 거야. 근데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건 원래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국회가 어떻게 했어요? 법률에서 어떤 행위라면 어떤 처벌 대상이다라는 걸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고 그 법률에 위반된 범죄 행위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처벌의 종류와 그 상한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행정기관이 대통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건 허용될 수 있다 이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처벌법규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위임하는 건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콤마 뒤에 오늘날 처벌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관으로 정하라고 국회가 위임하는 건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 거지만, 응? 예외적으로 허용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2번은 가만히 읽다 보니까 뭐야? 문장이 이상해.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법 법률에 행정법이 아니고 행정은 행정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맞죠? 법에 위반되는 작용에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의 뜻이에요. 그죠? 맞고. 그런데
그러면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행정작용이 있나 없나? 아니 그럼 거꾸로 생각해. 행정작용 중에 법에 어긋나게 해도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법에 어긋나게 해도 되는 거 절대 없어요.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에 맞게 해야 돼. 법에 어긋나게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 뭐냐? 법률 우위 원칙은 예외 없이 모든 행정작용,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이 하는 작용의 방식이 어떠냐, 내용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그것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건 뭐 사람을 어디를 통행을 금지시키건 뭐 하여튼 법적 효과 발생시키지 않고 하는 사실 행위건 다 법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행정기관이 하는 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애가 아니라 사실 행위도, 조사도 순엉터리야. 사실 행위도 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된다. 맞는 거지. 아니 여기에 무슨 작용을 써도 법에 어긋나게 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뭔 갖다 넣어도. 응? 예를 들어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의 일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행정지도. 국민한테 비권력적으로 하는 거 국민한테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 같은 걸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 그러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국민한테 권고 지도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게 하면 돼요? 안 되지. 자, 자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법률 우위 원칙은 뜻이 법에 위반되는 행정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 예외 없이 다 적용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필요 없는 땅 개인한테 팔기도 하지, 계약 맺고. 이거 사법상 계약이지. 그런 거 사법상 계약을 맺을 때도 법에 어긋나는 계약하면 무효라는 거야, 판결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행정기관은 절대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형태의 행위도. 응? 2번 맞는 거로 그렇게 보면 돼요. 응? 예. 3번이 정답인데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장이야. 적용,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없다 그랬지?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뭐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이거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정 권한 발동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는 데가 있고 적용 안 되는 데가 있고, 영역이 이제 그 모든 영역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설명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두 번째 줄에 어디까지, 어떤 행정작용까지 적용되는지 학설이 대립하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바뀌었으니까 3. 이건 아주 쉬운 문제. 과거에 수차례 시험 문제 나온 거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최근에 비교적 한 3, 4년쯤에 시험에 나왔던 문장으로, 자,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 그죠? 일단 그 문장이다.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법이야 아니야? 위법이죠. 근데 위법이 되는데, 위법이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지? 위법하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행위 형식에 따라 상이하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말 맞는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행위하는 형식 중에 우리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한테 법 집행해가지고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지. 그러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행위를 했다면 위법이 되는데, 이거는 위법 정도가 어느 정도냐 따지죠. 행정행위는 위법 정도에 따라 어떻게 나눠?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무슨 사유? 취소사유, 이렇게 나누지. 그럼 무효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거고, 취소사유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일단 유지되는 거, 이렇게 되죠. 행정행위만 이렇게 돼요. 네. 아니요, 이거는 학설 판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 예를 들어봐. 어떤 거 있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만드는 거, 행정입법. 자, 행정기관이 법 만들었는데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은 위법 정도, 하자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안 따지고 다 그냥 무효야. 응? 법,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거 위법 정도 안 따져요. 위법, 상위법에 얼마나 위반되게 만들었느냐, 위법 정도 관계없이 다 위법하게 만든 행정기관의 법은 다 무효만 되는 거예요. 무효. 응? 취소란 없어요. 취소 사유란. 그러면 이런 논리. 자, 행정 입법만 그런가?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 어떨까? 이거 행정행위 아니죠? 행정행위 아닌 건 다 뭐야? 다 똑같아. 위법 정도 관계없이 하자 있다. 하자 있게 계약만 했으면 다 무효야. 이렇게 위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로 나누는 건 공정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만 그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한 행위 형식, 행위 형식이 행정행위면 위법인데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행정작용의 형식은 위법 정도 상관없이 다 무효만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은. 응? 법률의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일단 다 위법인 건 맞다. 그렇지만 위법하더라도 무효와 취소 사유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다 무효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지는 거지 한마디로 뭐가 된다.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2번은 법률 유보의 원칙. 틀린 거. 자, 동그라미 1번이 답이네요. 이거는 우리 판례. 자, 뭐와 관련되지? 첫째 끝에 산림 훼손 허가. 그런데 뭐 산림 훼손 허가가 뭐 산 파헤치고 뭐 나무 베고 다 하겠다는 거야. 거기다 뭐 건축하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이거 행정기관에 뭐 한 거야? 산림 훼손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국민이.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요건 다 충족이 됐어, 법이 정한 요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법이 정한 금지 지역도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더라도 첫째 줄 환경 보전을 해친다. 환경을 크게 해친다. 그 환경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요건 다 갖췄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맞아요. 여기까지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환경보전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거부가 가능해. 그리고 이런 이유로 거부할 때 법에서 이런 이유로 거부해도 된다. 딱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돼? 없어도 거부해도 된다는 거야. 판결문이 그래요.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줄 법률 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X야. 판결문은 이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게 되면 환경에 큰 이런 중대한 환경 보전 해친단 말이야. 환경 훼손 심하게 되면 그 환경 보전은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할 때 뭐가 없어도 된다고? 법에 근거가 없어도 거부해도 된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이 1번 판결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써 있는 건 틀리게 썼지만 하나는 뭐야? 자, 환경 보전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요건 갖춘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거부할 때 법에 근거 규정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거. 1번. 자, 2번은 뭐 별거는 없어. 일단 읽어보면 아니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한테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생기게 하려면 행정기관 멋대로 규정 만들어갖고 세금 부과할 수 있어요? 법률로 세금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돼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우리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거야. 당연히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납세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자에게 어떤 제재, 처벌을 할지도 그것도 법률로 정해놔야 할 사항이지. 응? 따라서 셋째 줄에 세금 뭐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신고해야 하고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자에 대해서 의무자가 어떤 불이익 줄지 의무자에게 그것도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멋대로 신고 의무 이행 안 하면 어떤 처벌한다. 행정기관이 멋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응? 쉽게 말하면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건 국민한테 강제로 침해하는 건데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죠. 응?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별것도 없어. 3번은 이 3번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에? 지금은 이거는 과거의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판례를 갖다 내도 캐캐묵은 지금 법하고 맞지도 않는 판례를 갖다 지문을 내는 거야. 지금은 지방의원들 어떻게 돼요? 매달 수천만 원씩 월정 보수 줘요. 뭐가 무보수 명예직이야. 옛날에 우리 지방의회 이제 구성해서 처음 할 때 야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이런 차원에서 보수 안 줬어요. 명예직으로 해서 지방의원들 명예직으로 이제 선거로 뽑히면 뭐만 줬냐? 뭐 이렇게 회의하면 회의 수당, 그 다음에 무슨 여비, 응? 이런 거 기본적인 조금 경비만 주고 매달 보수 이런 건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야. 왜냐하면 그러면 소위 진짜 봉사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나올 수 있어? 아니 보수도 안 나오는데 자기 생계 어떻게 유지해가면서 이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업무를 해? 생계 유지거리가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의원에 나와서 당선되는 사람은 다 지역에 뭐 조그만 중소기업하고 지역의 유지들만 나와야 먹고 살 거리 걱정 없는 사람들만. 결국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무보수로 하는 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법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최소한 먹고 살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매달 수천만 원 줘요. 그거를 우리가 월급이라고 보수라고 딱 칭하지는 않지만 월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천만 원씩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장은 지금하고는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낼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거라. 응? 아니 언제적 판결문을 90년대 응? 판결문을 이렇게 문장에 넣는지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야. 응? 3번 오히려 이 3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요걸 알아두는 게 좋아요. 뭐냐면 그 첫째 줄 있잖아. 명예직 이런 말 빼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자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 요것만 살려놓든가 해요. 응? 나머지는 빼버리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보좌관을 더 주는 거야. 의원 보좌관 그것도 뭐야 보수 지급하는 응? 유급 보좌관을 두는 거 이거 지방의회에서 의회가 조례로 지멋대로 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라는 거야. 지방의회에서 지네가 조례로 정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거는 조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사항 아니다. 그러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만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게 시험 문제 요새 내는 거예요. 응? 명예직 어쩌고 이게 아니고 이건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항이야? 법률 유보사항.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이니까 더 나가면 의회 유보사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법률 유보사항이란 말이야.
내려면 이걸 내야지. 그럼 이 엉터리 같은 걸 갖다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문 4번은 중요한 거야. 지문 4번은. 자, 우선 여러분 분석해보자. 셋째 줄에 기본권 제한. 이걸 일단 밑주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면 뭐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해?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뭐로 제한해야 돼? 법률로. 근데 법률로만 제한해야 될까?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국회가 법률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꼭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이 정해라, 장관이 정해라, 구체적 범위를 해서 위임을 하면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행정 입법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법률로부터 권한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4번은 결국 두 번째 줄 끝에 무슨 단어 있어? 위임입법. 응? 국회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행정위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 같은 것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근데 위임입법 어떤 조건을 갖춰서 만들어 놓은 위임입법?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위임법. 이거는 그냥 수식어로 따라오는 거고, 핵심은 뭐라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려면 원칙은 국회가 법률로 해놓고 하는 건데,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위임입법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면 이거에 앞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아 만들어 놓은 위임입법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4번 되게 중시되는 거야 요새. 4번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돼서 똑같지는 않지만 문제 3번에 3번 지문 맞는지 틀린지 한번 분석해보자. 문제 3번에 3번 지문. 자, 행정 권한을 발동할 때는 뭐예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 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뭘 말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만,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위임입법도 국민의 기본 권리 제한할 수 있는 행정권 발동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3번은 어떻게 돼? 법규명령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권 발동에 근거가 되는 법률 속에 포함되는 거야. 응? 법규명령도 포함돼. 물론 그 법규명령은 그 앞에 무슨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진 거,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그 법규명령, 그게 이제 깔린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거 문제하고 또 쭉 보자. 어디 있냐면 네, 뒤로 가보세요. 문제 여기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배운 거와 관련돼서 비슷한 문구가 또 있던데. 아이고, 안 나간다? 그거는 쉬는 시간을 갖고 문제 풀 때, 또 나올 때 연관 이제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